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생성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학 때 계속했던 게 벤치마크 만드는 거였어서 이 음, 부분을 제일 먼저 찜을 했었는데 다행히 하게 됐네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요. 우선 생성 모델인 만큼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분류 문제는 분류를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benchmark를 만들려고 해도 그 안에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를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다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제 확실히 분류 모델과 달리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어떤 거에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냐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신경 쓰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강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density estimation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랑 sample quality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랑 latent representation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 방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density estimation이 관심사인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그 생성되는 그 확률들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likelihood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따라서 likelihood를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얻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얻어낼 수 있을 때는 이제 데이터셋을 트레인셋, 밸리데이션셋,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트레인 셋을 이용해서 우선 라이크로드를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조절을 한 다음에 로그라이크로드를 계산을 해서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크로드를 실제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진짜 단순하게는 나와 있으면 몇 회 나왔는지 확률을 계산하고 안 나왔으면 0이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셨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방법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커널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이 나왔으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커널을 다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작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왼쪽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예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데이터 점들이 나온 거죠. 저 피크 부분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그 분포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6개가 있으니까 6분의 1을 계산을 해서 6분의 1을 곱해줘서 저 작은 가우시안 커널이 6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다 더하게 되면 density 펑션, 라이크리후드를 대략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이 되게 작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6개인데 더 많아져도 n이 커지면 이제 그만큼 하나의 커널이 가지는 분포가 작아지니까 많아도 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그래서 좀 그 계산이 복잡하긴 하겠죠. 제가 PPT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네, 뭐지? 저기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네. 그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 네. 그게 약간 어떤 뜻인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각각의 분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샘플 수가 많아지면 연산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 각 데이터에 맞는 커널을 찾는 게 힘든 건가요? 근데 그 커널 네. 그 함수 값을 찾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커널은 일단 그냥 옆에 나온 두 조건을 만족하면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1이 되고, 그리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예시로 들어주신 건 가우시안 커널이었고, 그리고 어떤 커널을 잡든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연산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포들 다 더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지는. 그 부분은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PPT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 이제 함수들을 더하게 될 텐데 거기서 시그마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진짜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빨간색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시그마가 작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그마를 너무 크게 잡으면 오히려 실제 데이터 분포에 비해서 너무 스무스해져가지고 오히려 density estimation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적절한 시그마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density estimation이 관심사인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데이터 컴프레션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 컴프레션을 할 때 효율적으로 압축을 하려면 그러니까 자주 나올수록 길이가 짧게 코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덜 나올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럼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의 길이는 이제 반 나오는 횟수의 나오는 횟수분의 1의 로그 값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해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오는 네 횟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길이가 짧아지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하나를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단어로 했으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두 단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그 암호의 길이는 네, 자주 나오는 게 짧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식을 약간 정리를 해보다 보면 로그 라이크 로그 라이클리후드 아까 전에 계산한 식에 마이너스가 붙은 식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거는 이제 컴프레션 효과를 최대화해서 압축했을 때의 길이를 가장 짧게 만드는 그런 거랑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번외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허터프라이즈라고 약간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대회 상 같은 걸 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셰넌이라는 분이 압축을 했을 때는 이제 압축했을 때보다 이제 이런 LLM을 이용해서 압축을 했을 때 훨씬 더 짧은 길이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퀄리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그 질이 얼마나 품질이 좋냐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경우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람이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메카니컬 터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진짜 사람들한테 풀려보고 돈을 주고 풀려보고 이걸 이용해서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거의 문제당 돈을 받는 거였나 아니면 페이지당 돈을 받는 거였나 아무튼 돈을 내야 하고 아마 그 비용의 똑같은 만큼을 아마존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약간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냐 어떤 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사람이 대충대충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제 같은 결과물을 재생산해내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좀 유명한 매트릭으로는 인셉션 스코어 뭐 그런 점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슬라이드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강에서 또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Human Eye Perceptual Evaluation이라는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히 한 슬라이드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는 오늘 처음 들어본 거긴 한데 메커니컬 터크는 지난번에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한번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또 사람한테 설문조사 하려고 할 때 메커니컬 터크를 쓸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사할 때 그렇게 처음엔 좀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넣어봤는데요. 서베이 링크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냥 서베이 자체를 홈페이지에서 만들려고 하면 네, 뭐 여러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설명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가지고 그냥 이 창이 나오는 데를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처음 들어가 보면
예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 프리뷰도 볼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느 URL이 어느 사진 어느 링크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네 그런 게 있을 때 여기 보면 그 달러 기호가 있고 URL이 적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원하는 컬럼 네임으로 정해준 다음에 나중에 CSV 파일로 그 컬럼명 아래에 URL이든지 문제든지 라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가 되게 그런 식으로 메카니컬 터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URL 11, 퀘스천 11, 라벨 11, URL 2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행의 정보들이 들어간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hit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URL 1이, 퀘스천 1이, 라벨 1이, URL 2 그렇게 한 줄로 들어간 페이지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런 식으로 행별로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지인데 들어가는 정보만 바뀔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메카니컬 터크를 만들 수가 있었어서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걸 네, 통해서 뭐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예를 아, 들어서 약간 이런 화면이 있잖아요. 네, 이 화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새 가장 좋아하는 색을 물어보고 있지만 그냥 아래에 있는 새 색깔은 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새 사진을 하나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새 사진을 이제 이 행의 정보를 다르게 하면 페이지마다 다른 새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아,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메카니컬 터크를 활용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몰라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여러 페이지 넘기는 거였다가 뭐 네. 이상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페이지는 CSV로 자동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변수로만 넣어주면 나중에 이용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살짝 너무 번외였고요. 강의 내용을 다시 넘어가 보면 강의에서 이제 Human Eye Perceptual Evaluation이라는 방식을 이제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하이프 무한대 기호가 있는 거는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답률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이프 타임은 이제 약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관찰 시간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왼쪽 피겨 3를 보시면 이제 맞추면은 이제 시간을 줄여서 얼만큼 좀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냐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줄여 나가요. 일단 틀리면 아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하구나 해서 시간 조금 더 주고 또 맞추면 시간 좀 줄여보고 시력 검사 같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저거를 스테어라고 논문에서 표현한 것 같은데 몇 번의 스테어를 거친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이 여기에 이 모델에서 진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분류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초의 관찰 시간은 필요하겠다라고 관찰을 하는 게 하이프 타임이고요. 그리고 무한대는 그냥 오답 몇 개냐 약간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여서 이제 테이블 1은 이제 하이프 타임으로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그 모델이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구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 모델이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길수록 좋은 거라고 하셨고 하이프 인피니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틀린 그 오류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많이 만들수록 조금 랜덤 찬스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답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조금 더 이미지를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유명한 매트릭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하나의 분류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이제 얼마나 그만큼 확실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냐라는 의미에서 셜프네스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이거는 이제 X가 아마 데이터고 Y가
그 분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분류에 해당이 될 때 그 해당 분류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아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의 지표였던 걸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말한다고 하면 숫자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계속 1만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0도 만들어내야 되고 9도 만들어내야 되고 되게 다양한 분류들 다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다이버시티라고 하셨고 그래서 다이버시티랑 셜프네스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셉션 스코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샤프니스는 오는 오같이 그러니까 오끼리는 다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다이버시티는 오랑 사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도 있고 사도 있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약간 느낌. 다양한 숫자들이 있어야 된다가 다이버시티고 셜프네스는 그러니까 오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기보다는 오는 누가 봐도 오여야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강의에서 다른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1 안에서의 다양성이랑 6 안에서의 다양성이랑 그런 거는 측정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IS 스코어의 한계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음, 1도 쓰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7도 칠 그렇고. 같은 게 다양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셉션 스코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걸로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데이터랑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언급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FID라는 또 다른 매트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FID는 이제 만들어진 샘플이랑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이 둘 사이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측정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아래의 식같이 계산을 한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트레이스는 왜 들어가요? 이게 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분산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두 분포가 비슷하다고 할 때 평균만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게 아닐까 하긴 하는데 네, 잘은 모르겠네요. 또 다른 방식으로 커널 인셉션 디스턴스라는 방법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FID랑 KID랑 가장 이제 FID랑 KID랑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 FID는 바이어스드인 반면 KID는 바이어스드가 언바이어스드 매트릭이기 때문에 조금 언바이어스드를 원하면 KID를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신에 연산은 KID가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연산 속도냐 언바이어스드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는 매트릭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이스가 왠지는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다른 벤치마크를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진짜 여러 가지 매트릭을 활용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할 건지를 이제 다 언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짜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냐 하면 오리지널리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이 어떤 대상이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해놨냐 약간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그 대상 조지 워싱턴처럼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그려낼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그런 논리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퀄리티 하면 진짜 얼마나 질 좋은 이미지 만들어냈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로버스트네스 하면 이제 문장을 진짜 좀 이상하게 주는 거죠. 그럼 뭐 소문자로 바꾸는 것도 있고 공백을 좀 이상한 데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 걸 줬을 때도 여전히
이미지 잘 만들어내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확실히 독창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유해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부를 하냐 약간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측면을 고려를 했는지를 논문에서 언급을 해줬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철학 네, 같네요. 되게 다양한 측면을 봤더라고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메카니컬 터크를 썼다고 약간 부르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관점 중에 하나는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일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볼 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클러스터링 쪽으로 얼마나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때는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랑 호모지니티 스코어랑 V 메이저 스코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게 압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레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느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압축한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 이제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지냐 약간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것 같았고 디스인탱글먼트는 이제 그런 속성들을 분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이미지들을 조금 나이를 속성으로 해서 분리해내고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진 않아서 약간 뒤에는 강의 자료에 나온 것도 이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살짝 저도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벤치마크를 실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벤치마크를 더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다른 걸 발견하긴 했는데 휴머니티 레스트 익셈이라는 벤치마크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벤치마크들이 만들어져도 금방금방 따라잡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 보자. 어려운 것들을 모아보자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였다고 말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지금 보면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등록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서, 지금도 진행 중일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문제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진짜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어, 물어보거나, 클린스 타워가 만들었던 수학 벤치마크도 있다는데요. 진짜요? 그 채팅으로 올라왔어요. 어, 오. 이거 이따가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대신에 너무 그러니까 다 맞추는 그런 문제나 아니면 진짜 그냥 트리키하게 내려는 문제, 전문 지식이 아니라 트릭을 이용하려는 문제 그런 것들. 이거는 사람은 되게 잘 맞출 것 같은데 네, 얘는 못 맞추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안 좋은 예시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보면은 문제 그림 그런 거 답 그런 것들 낼 수 있게 제출할 수 있게 뭔가 해놨던데 혹시 관심 있으면 그것도 보시면 좋을 왜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AI가. 그러게요. 왜 이걸 네 개라 아라를 붙어 있는 걸 그냥 하나로 친 걸까요? 모델들이. 음, 그럼 대략 네다섯 개쯤이라 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네요, 저도. 아무튼 이런 벤치마크들이 있고 네. 지금 생성 모델이랑 그렇게 관련 있을지 모르겠어서 넣진 않았는데 VLM도 지금 문제들이 조금 벤치마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R 그 채팅 보시면 오, 오원이 풀려볼까요? R을 세는 걸 오원이 잘해서 엄청 난리였습니다. 오, 오 신기하네요, 이거는. 음, 혹시 R을 못 쓰는 이유도 혹시 아시나요? 모델들이 못 쓰는 이유도?
생각이긴 하는데 네.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이 또 토큰 끝난이다 단위다. 보니까. 아, 스트로베리, 라스베리 이렇게 하고 어, 하긴 베리를 또 나누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별과 리로 나누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형태소리도 잘라갖고 이제 네. 약간 그 문자 하나하나에 대한 태스크를 진작에 좀 가르쳐 줬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또 원 잘한다는 거 보니까 또 그냥 크기만 키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냥 일단 많이 넣으면 그래서 타오가 만든 벤치마크를 좀 찾아볼까요? 그렇게 볼까요? 혹시 이건가요? 이거 아닌가? 타오 교수님이 있나? 음, 없는 거죠. 이거 아닌가 봐요. 맞다. 이거 맞아요? 언급하죠. 만드신 게 아니라. 살짝 깨져 보이죠, 화면에서도. 네. 네. 어? 뭐지? 어? 왜 없지? HTML 뭐죠? ABS. AIM 오랜만에. 어, 근데 정말 안 읽어봐서 모르겠긴 한데 네.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 내고 AI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용이에요? 이게? 프론티어 매스요. 예, 그런데 약간 이거는 AI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연구 아니에요? 아닌가? 그럴 수. 수학만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얘네가 난제 풀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네. 그러게요. 이분이 O3가 되게 잘 풀었다고. 오, 오, 문제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오스리가 진짜 잘 풀었다는 거면 여기서 진짜 높아진 건가요? 25. 오, 어, 와,
지금 여기서 25%면 얘 혼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음. 오, 신기하다. 아, 진짜 데스커가 이제 몇 년 엄청 동안 그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신기하네요. 그러면 마무리할까요?